강원 한우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열린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국가 명품 브랜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을 3번 받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별도의 까다로운 평가까지 통과해야 줍니다. 강원 한우는 그걸 해냈습니다. 지금은 두바이까지 수출됩니다. 홍콩, 말레이시아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이 강원 한우를 운영하는 회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농협일까요? 지자체일까요? 민간기업일까요? 정답은 셋 다 아닙니다. 정확히는 셋이 조금 섞여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 구독자분이 댓글로 요청을 주셨습니다. 조합공동법인이 뭐냐 지따에서 한번 다뤄달라는 부탁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오랜만에 머리에 땀이 좀 났습니다. 좋은 주제를 던져주신 그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짓다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덕분에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강원 한우는 정식 명칭이 강원 한우 조합 공동사업법인입니다. 줄여서 조공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강원 한우 조공법인이죠. 조공법인 이름이 좀 이상하죠. 조공을 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합 공동법인의 줄임말입니다. 이름은 어색해도 규모는 절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조공법인이라는 조직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2004년에 만들어졌고요. 처음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137개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정부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유통 규모는 6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농산물 유통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년 동안 137개를 만들고 6조 원을 굴리는 동안 조공법인은 정말 농가의 수치 가격을 얼마나 올렸을까요? 조공법인이라는 조직이 왜 이렇게 낯설까요? 이름부터가 어렵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니. 협동조합도 어려운데 그 협동조합 속에 또 무슨 조합 같은 느낌이 있죠. 이 조직은 농협 안에 있는데 농협이 아닙니다. 한국 농협의 구조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농가가 있고요. 농가에는 지역농축협의 조합원입니다. 지역농축협은 전국에 11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1110개의 조합 위에 농협중앙회가 있고 그 아래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이 4단계 위에 5번째 층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게 바로 조공법인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산지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지역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마트가 1993년에 문을 열고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줄줄이 유통시장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농산물을 직접 산지에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농산물 유통은 어땠을까요? 산지의 협상력이 약해도 도매시장이 가격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직거래로 들어오면서 판이 바뀝니다. 유통의 판이 바뀌는 거죠. 대형마트는 연중, 정량, 균일, 품질을 요구합니다. 매주 화요일 5톤 같은 등급을 약속해야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마트에 갔는데 저번 주에는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배추가 없었다. 그러면은 고객이 다시 배추 사러 이마트를 갈까요? 안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형마트라는 것은 소비자가 항상 오면은 물건이 구색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농협 규모가 문제였습니다. 지역 농협 하나의 평균 출하량으로는 대형마트 한 곳에 한 주 물량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래에서 점점 밀려났죠. 산지가 약하면 결과는 농가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팔리지 않는 농산물이 쌓이고 폐기 비용까지 농가가 떠안습니다. 가격 협상력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안 사면 다른 데서 사면 그만이라는 유통업체의 한마디 앞에서 산지는 매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죠. 정부가 이걸 보면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농협에서 먼저 자구책을 찾았죠. 자체적으로 이제 두세 개 농협이 합쳐가지고 새로운 공동유통법인을 만들고 이랬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걸 캐치를 했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조합을 합병하는 것이었습니다. 1114개를 100개나 200개로 줄이면 규모가 커지고 협상력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합병이 잘 될 수가 없죠.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합장 자리가 없어집니다. 둘째는 신용사업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됩니다. 셋째는 조합원의 지역 정체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합병하면 2-3명의 조합장 자리가 한 자리로 줄어듭니다. 기존 조합장들이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신용사업 자산은 더 민감합니다. 조합마다 자기 적립금, 부동산 대출 잔고가 다 다릅니다. 합병하면 자산이 섞입니다.
우리 조합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왔는데 왜 똑같이 나누느냐는 갈등이 지역 내에서 반드시 생깁니다. 지역 정체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면 농협이라는 소속감이 농가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연명과 농협이 합쳐지면 조합원의 발길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와 농협이 찾은 답이 이거였습니다. 합병은 하기 어려우니까 각자 그대로 두고 출자만 해서 새로운 법인을 한 개 만들자. 이게 조공법인입니다. 2개 이상의 농축협이 규모와 전문화를 위해 가지고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법인. 그게 2004년 농협법 개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조공법인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먼저 숫자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05년 첫 조공법인이 등록됩니다. 2020년에는 100개를 넘기고 2025년 10월 기준으로 136개가 운영 중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2024년 기준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전체 농가 판매 수익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조공법인은 이미 한국 농산물 유통의 핵심 축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조공법인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통합 마케팅형입니다. 주변 조합들의 농산물을 모아서 하나의 브랜드로 같이 파는 방식입니다. 딸기, 사과, 토마토 같은 원예 작물이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쌀도 있죠. 이 모델이 왜 효과적인가 하면은 원리는 단순합니다. 조합 5개의 출하량을 합치면 5배가 됩니다. 포장과 디자인이 통일되고 선별 등급이 같아지고 공동 마케팅으로 광고비도 나눠 부담합니다. 대형마트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는 거점 APC형입니다. APC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말합니다. 대형 선별 포장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때로는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농산물 가공 처리 시설을 한 조합이 짓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합이 출자해가지고 같이 짓고 같이 쓰는 거죠. 이거를 정부가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가동률이 올라가고 규모의 경제가 살아나겠죠. 세 번째는 지자체 사업형입니다.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 푸드플랜처럼 지자체 공공조달 사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 조직입니다. 숫자만 보면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잘 굴러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처음에 보여드린 강원한우입니다. 그럼 강원한우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하나는 매치 중심의 사업 구조입니다. 강원한우는 농가에게서 한우를 사서 팝니다. 사와가지고 직접 가공해서 판매한다는 얘기죠. 이게 왜 결정적일까요? 한우는 토축하고 가공하고 등급을 매기는 과정이 길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걸 산지에서 통합해서 처리하면은 중간 마진을 줄일 수 있고 브랜드 가치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자 조합 수가 적습니다.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얘기겠죠.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조합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참여하는 조합이 많아질수록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농가의 한우를 어느 등급으로 분류할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 이런 결정을 매일매일 내려야 합니다. 셋째는 단일 품목입니다. 즉 한우만 합니다. 한 가지 집중하면 품질 관리나 마케팅도 쉬워집니다. 원예 작물을 다루는 통합 마케팅형 조공법인은 예를 들면 딸기, 토마토, 고추가 한 법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출하 시기가 다르고 저장 조건이 다르고 판매처도 다릅니다. 한 법인이 다 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공법인 전체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그 그림 안에는 다른 면도 보입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농협에 출하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탁입니다. 농가가 출하하면 농협이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떼는 방식입니다. 팔리지 않으면 손해는 농가 몫이죠. 두 번째는 매출입니다. 농협이 농가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합니다. 구입한 다음에 시장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는 농협이 짊어지는 구조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면요. 사실은 이 구조가 커지려고 그러면, 유통업체가 커지려고 그러면 매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건을 샀는데 지금 바로 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비쌀 수가 있고요. 근데 농가 입장에서는 언제 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수익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물건을 출하하는 농협 입장에서는 그 일정한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합니다. 만약에 싸게 팔면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좀 비싸게 팔면 이익을 볼 겁니다. 그렇지만 농협은 연중으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 아니면은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되겠다. 이런 경영적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수매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넘기는 방식은 사실 이런 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싸든 비싸든 이제 무조건 유통상에 넘겨야 되고, 이게 비싸고 안 비싸고 몫은 가락동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식이죠. 농가들이 생산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불리하고, 또 농협이 유통 영향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대형마트와 협상하려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매출입니다. 이 가격에 이 물량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야 대형마트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줍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매출가 훨씬 유리합니다. 매출은 출하 시점에 가격이 정해지니까 농가가 농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원예 작물에서는 매출 거래가 늘어날수록 농가 소득의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매출을 늘리려 그러면 농협 자본이 커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유통 영향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겠죠. 자, 그럼 한국조공법인의 매출 비중은 얼마일까요? 농식품유통연구원이 원예 조공법인 50곳을 조사했습니다. 수탁이 약 87%, 매출가 12.8%, 거의 9대1 비율로 조공법인은 여전히 위탁 판매소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대형 유통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거래주처로 조공법인이 진화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가락동 시장을 탓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같은 조사에서 조공법인 실무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요? 첫째, 단순 수탁 업무 위주의 취약한 수익 구조가 15.6%였고요. 둘째, 농협보다 낮은 처우로 우수 인력이 안 들어오는 것. 셋째는 자본금과 운영 자금의 부족입니다. 넷째는 참여 농협과 농가의 협조 부족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같은 한 점을 가리킵니다. 조공법인은 자기 자본이 부족하고 위험을 직접 떠안을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두 번째 문제, 농협보다 낮은 처우라는 응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조공법인은 농협의 자회사가 아닙니다. 별도의 법인이라 가지고 직원의 임금 복지 정연이 지역농협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 낮은 편이죠. 현장 농업인 입장에서는 더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조공법인이 있는 지역에서 관내 농협들의 전체 출하액 가운데 조공법인을 거쳐 나가는 비율이 42%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조공법인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같은 지역의 회원 농협들이 자기 농협으로 출하하고 조공법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내 출하액 42%만 취급받는 숫자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농가의 농산물을 두고 경쟁하는 두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작물을 지역 농협 자체 판매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조공법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공법인이 잘 팔수록 지역 농협의 자체 판매 사업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같은 농가에 같은 작물을 두고 조공법인과 자기 농협이 경쟁하는 모순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수탁 87%라는 숫자도 여기서 설명됩니다. 조공법인이 매출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지역 농협이 왜 우리한테 안 사고 농가에게 직접 사느냐고 항의합니다. 그래서 매출 대신 수탁에 머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0년 한국의 농협 수는 약 1,400개였습니다. 2025년에는 약 1,114개, 35년 동안 약 20%가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 농협 수가 약 3,574개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679개. 일본은 26년 동안 농협의 80%를 줄였습니다. 지금 일본의 단위 농협 수는 496개입니다. 한국은 1,110개 정도 됩니다. 참고로 일본의 농가 헛수는 한국의 약 2배 정도 되려나요? 한국에는 너무 많은 농협이 있습니다. 한 농협당 농가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옵니다. 일본도 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1990년대 대형 유통업체가 등장했고 산지 협상력이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답은 합병이었습니다. 지역 단위 농협끼리 줄여나갔습니다. 3,574개에서 679개로, 그리고 다시 496개로. 일본은 어떻게 이 합병을 밀어붙였을까요? 첫 번째는 일본 정부가 농협의 신용공제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로 축소시키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신용사업 수익이 줄어들면 작은 농협은 단독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합병이 생존 조건이 되는 거죠. 둘째는 농협 중앙회 차원에서 도도부연 단위로 단일 광역 농협을 만드는 구조 개편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합병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일본은 조합을 줄였고 한국은 법인을 늘렸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길을 못 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합장사례도 있고 신용사업 자산도 있고 지역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농촌에 살아서 이해는 가지만은 지역에 조합이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실감이거든요.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합병을 막았기 때문에 합병하지 않고도
규모와 효과를 내겠다는 한국식 우회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 우회로가 20년 동안 절반의 답만 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성과가 있기도 했지만은 한국 농업의 아니면 농협의 구조적인 모순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길입니다. 조공법인의 진화입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 5월에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새로운 조직 모델입니다. 이름은 생산유통통합조직. 이 모델은 세 층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이 있고요. 출하자 조직이 있고요. 농협이 모은 출자입니다. 통합조직, 판매와 마케팅을 책임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전속 출하계약이 의무라는 겁니다. 전속 출하계약 3년 이상 의무 권고, 이건 농가가 통합조직을 거치지 않고 다른 데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이 모든 걸 바꿉니다. 관내 취급률 42%에 함정해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농식품부는 이 새 모델을 2026년까지 등록제로 운영하고 조공법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것을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조공법인의 다음 단계는 통합 마케팅이 아니라 통합 거래 주체라는 게 핵심입니다. 농가의 농산물을 한 조직이 책임지고 사고 책임지고 파는 겁니다. 단순 수탁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농협 자체의 합병이죠. 2026년 4월에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 직선제하고 외부 감사권 강화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한국 농협의 경제사업 정상화라는 더 큰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경제사업 정상화의 가장 강력한 길은 조합 합병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농협 합병이 어려운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더해가지고 조합원의 합병 거부권도 있습니다. 조합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병이 됩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 20%만 줄어든 데에는 이런 제도적 장벽도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합병이 가능할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도적,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이 합병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공법인이라는 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가, 아마 그쪽으로 논의가 모아질 가능성이 많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어느 길이 옳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두 길 중 어느 쪽이든 지금 조공법인이 가지고 있는 절반의 답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수탁 87%, 관내 취급률 42%, 이 두 숫자는 어떻게든 껴야 합니다. 출자 동맹은 영업 동맹으로 진화하거나 아예 합병으로 통합되거나 하나는 골라야 합니다. 강원 한우는 조공법인의 일반적인 한계를 정면으로 피해갔습니다. 수탁이 아니라 매치, 많은 조합이 아니라 적은 조합, 원예의 복합 품목이 아니라 한우 한 가지. 즉 강원 한우의 성공 요인은 조공법인이라서 된 게 아니라 조공법인의 한계를 우회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시타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공법인 이름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의 진짜 의미를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야기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한국 농협과 일본 JA는 왜 개혁 속도가 다른가? 이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겠죠. 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들여다보는 지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코엑스 3층 10월에서 열립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다양한 스타트업과 최신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한국 농업의 내일을 직접 확인하실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